네, 안녕하세요. 11주 차에서는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 이 세 가지 발달 단계, 그쵸? 이들의 발달 과제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잠깐 보실까요? 자, 성인기 발달 과제와 정신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인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살펴보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중년기의 발달 과정과 관련된 정신건강에 대해 살펴보고 중년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노년기입니다. 노년기와 관련된 정신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고 노년기에 발생 가능한 정신건강 문제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자, 쭉 다음과 같이 목차가 있고요. 네, 성인기, 그 다음 중년기, 노년기와 관련된 발달 과제와 정신건강, 그 다음 정신건강의 문제의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주차 첫 강입니다. 성인기 발달 과제와 정신건강, 그 다음에 성인기 정신건강의 문제의 순으로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인기와 중년기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자, 지금까지 10주차까지 청소년기 배우셨죠? 청소년기가 끝난 이 다음에 만 19세부터 노년기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만 65세 이전까지를 우리는 이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성인기는 청년기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는 성인 초기라고 불립니다.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만 19세에서 40세 이전. 자, 뭐, 교수님 지금 이제 제 나이가 41세이기 때문에 나는 일단은 성인 초기를 좀 지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인 초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중년기는 언제예요? 만 40세부터 65세까지를 나누어서. 그럼 노년기는 언제일까요? 그치. 만 65세 이후를 우리 노년기라고 하죠. 이렇게 크게 세 단계의 그 성인기를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인기는 이제까지 준비한 것을 여러분들이 실현하고 구체화시키는 단계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배려하고 사랑하고 보살피는 능력이 심화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신체적, 지적인 능력이 가장 최고점, 정점에 이루는 시기를 우리는 크게 성인기고 성인 초기, 그 다음에 중년기, 노년기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학자들 중에서 메슬로는 이 성인기를 주체성 또는 주체의식이 확고해지는 또는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시기로 보고 있고요. 대인관계가 말랑말랑 부드러워지고 굉장히 원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취미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과 인류애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성인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뭐 취미를 물었을 때 없어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가지시기 바라고요. 봉사활동에 대한 흥미가 당연히 증가되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50대 중후반부터 결혼 정년기라고 하죠. 그래서 결혼함과 동시에 뭔가 가정을 이루고 이런 가족들이 가진 가풍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는 이제 이후에 결혼과 동시에 또 자녀가 생기기 때문에 부모가 되는 이런 자기 실현을 기반을 확립을 하는 단계를 메슬로는 이 성인기부터 중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에릭스는 이 시기를 뭐라고 했죠? 친밀감과 단결감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뭡니까? 친밀감 대 고립감의 시기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발달 과업을 여러분들이 이제 획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직장이라든지 결혼, 취미 또는 주거에 관련된 다양한 이런 활동 범위를 확대해서 인간관계 범위를 넓혀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뭔가 소속감, 친밀감을 이루고 성취를 해야지만 이러한 개념이 확대 재생산된다. 성인기 발달 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체적인 측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청소년기 말기와 성인기 초기에 걸쳐서 신체 변화는 어때요? 모든 신체적인 성숙과 이런 성장이 완결된다. 다시 말해서 전생애를 봤었을 때 이때 가장 최고조이고 이때 이미 뭡니까? 신체적인 키, 발달 단계가 거의 다 완결되는 단계이죠.
그 다음에 성인기에서는요, 인간의 신체는 언제부터? 25세에서 30대 때 가장 강건하고, 뼈, 근육,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한참, 여기 25세의 정점에 다다를 때, 신체적인 건강이 완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언제부터 감퇴하나요? 안타깝게도 30세가 지나면서 신체적인 기능이 감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동작도 좀 둔감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운동이라든지 그쵸? 이런 근육량을 늘리고 이런 것들을 좀 자기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성인기는 신체적으로 가장 건강한 시기로 중년기에 비해서 만성적인 질병이 가장 적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만성적인 질병을 가진 이런 성인기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성인기 동안의 생활 방식이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중년기, 동년기에 쭉 이어지기 때문에 건강한 습관, 수면 습관, 영양 상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유지하셔야 이후에 중년기, 노년기까지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 정서적인 발달 특징은요. 건강한 심리적인 정서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뿐만 아니라 건강한 태도와 행동, 감정을 또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심리적인 안정은 여러분들 결국에는 자아 존중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탄탄한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있다를 구축하셔야 되고, 또한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만족스럽게 형성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능력 개발이라든지 성취감이 높으셔야 되고, 위기나 실패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아 탄력성, 대응하고 이러한 것들이 개발되어야 되고, 삶을 바라보는 이런 의미, 가치관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좀 분별력 있게 구성되어야 된다. 자, 성인기는 인생에서 홀로서기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서 독립되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이런 도전과 함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는 동시에 플러스 자기 자신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양가적인 감정이 들기 때문에 이때 자아 정체감의 확립이 또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 이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사고라든지 또는 직업과 관련된 실직, 그 다음 물질 남용, 그 다음에 가정에서 이런 갈등을 경험하면은 심각한 심리적인 갈등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후의 삶에 중년기, 노년기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심리 정서적인 발달 상태가 유지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발달 측면입니다. 자, 한 성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시작하고 인생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는 시기가 바로 성인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 대인관계의 범위가 확대되고 친밀감, 연대의식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자아정체감 또는 한 개인으로서의 주체성을 확고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이 다 어느 정도 완성되는 시기, 신체, 심리, 사회적인 이런 발달이 완성되는 시기를 우리는 성인기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사람과 바로 직업적인 측면의 일이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결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직업을 내가 가진다라는 거의 측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앞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에릭슨이 말했던 자아 정체감이 확립된 이후에만이 친밀감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적절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형성을 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연애라든지 결혼을 통해서 뭔가 가정을 형성을 해야지만은 이 발달 과업을 이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시기가 바로 이 성인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인기에 정신건강은 어때야 되는지 살펴볼 건데요. 가정,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라든지 사회적인 책임, 직장에서 이런 생산성과 관련된 요청들이 이어지는데 현실 생활에서 이런 적응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실제적, 현실적인 이런 태도 형성을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성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생활 사건에서 이런 가치관, 태도, 성격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인 심리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활 사건 경험 자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생태학적인 맥락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개인이 느끼는 게 다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매개의 역할을 한다든지 중재의 역할을 하면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성인기 정신건강에서 살펴봐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할기대입니다. 자, 역할기대라는 것은 결혼생활과 관련된 것, 또는 부모로서의 역할, 또는 직업인으로서의 이런 역할기대, 그다음 사회인으로서의 역할기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 또는 이제 배우자로서, 또는 직업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의 이런 역할 기대를 가지고 네, 그 성인기를 잘 보내셔야 되겠고요. 이런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런 스트레스가 또 여러분들의 이런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거, 스트레스 해소법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결국에서는 최종적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들은 결혼생활, 부모 역할, 네, 직업에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결혼 생활과 관련된 성인기 정신건강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성인기 때는 이성교제 한참 많이 일어나고요. 결혼이 이들의 굉장히 중요한 발달 과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대적, 상황적인, 네, 이런 측면에서 결혼을 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이제 시대적인 거, 사회적인 거에 다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개인의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결혼이 시작됩니다 하면 결혼 생활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신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행복한 이런 부부들도 있지만, 이제 매번 싸우고, 또는 뭐 가정폭력에 시달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네, 생활 속에서 오는 이런 그 문제들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반드시 미치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부부 관계에서는 적응 문제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요. 자, 만족스러운 결혼 관계와 삶의 만족도 간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자, 결혼 생활이 내가 만족스러울수록 네, 개인의 삶 만족도가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부관계 이런 질적인 측면이 개인, 가족,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래서 성인기의 정신건강, 긍정적인 정신건강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긍정적인 바람직한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는 측면. 그 다음에 자 부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고부 간의 갈등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간의 이런 갈등에서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칩니다. 이게 톱니바퀴처럼 이제 복합적인데 부부 간의 관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네, 이런 자녀와의 갈등이 결국에는 이후에 또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는 상당히 좋은데 부부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은 또 이런 것들이 또 자녀, 부모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그래서 한 가족은 이 시스템, 톱니바퀴처럼 굴러간다. 그래서 복잡 단아한 인간관계들이 얽히고 설켜서 심리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개인의 이런 신경증이라든지 정신건강의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부모 역할인데요. 부모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네, 새로운 경험 또는 한 개인의 이런 인간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되는 동시에 자, 양육 스트레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양육에 따른 지나친 부담감 때문에 또는 이런 가정생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모가 되기 전부터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부모가 되는 경우에 갑자기 새로운 역할을 주어지기 때문에 그 한 개인이 적응하는 시간이 또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비 부모 교육 이런 프로그램도 따로 있을 정도죠. 양육, 훈육의 역할을 이제 성인기에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인 또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결혼만 하는데 자녀를 놓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이런 가족 형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의 이런 발달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다양한 욕구들을 이 성인기에 부모가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양육 부담 또한 상당히 안게 되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발생하는 위기들을 해결하지 않고 이게 지속적으로 쌓인다. 이러면 당연히 가족 관계가 굉장히 역기능적으로, 그쵸? 무정적인 이제 가족 관계가 발생을 한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우리가 원주할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모 역할과 관련된 프로그램, 또는 이런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이런 보조 시스템, 양육 도우미, 아이 돌보미 서비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지원이 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예비부모 교육, 그 다음에 자녀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바람직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세 번째가 직업생활입니다. 가정과 관련된 거를 제외하고 성인교에서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내가 직업에 관련된 생활에서 만족을 하는가이죠. 자, 직업은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도 하지만 또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아실현이 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따라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스트레스를 당연히 받게 됩니다. 가정생활에서 이런 무거운 책임감은 특히나 이제 그 대한민국은 예전부터 이제 남자들의 이런 책임감이 또 이슈가 많이 되고도 있었죠. 뭐 이런 고달픈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극복을 해나가야 우리는 긍정적인 또 정신건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숙한 인격이 형성되지 못하면 이런 사회생활에서 직업생활에서도 심리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대인관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은 결국에는 직업적으로도 위기가 올 수 있죠. 직업 선택, 준비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적성, 그 다음에 취미, 흥미, 성격, 가치관, 태도, 그 다음에 자아에 대한 기대, 가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알맞은,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전문적인 자질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또한 중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은 이런 직업 생활에서의 실업 또는 취업의 어려움 등은 결국에는 성취감이라든지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는 또 정신 건강에 또 많은 부정적인 측면을 초래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지속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성인기의 불안, 우울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뭡니까? 미취업자들이 이제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11주 2강입니다. 2강에서는 중년기와 관련된 발달 과제 정신건강, 그 다음에 정신건강 문제 순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년기 발달 과제 보겠습니다. 인지적인 측면, 심리적인 거, 정서적인 측면 살펴볼 건데, 자, 최근에 들어와서 중년기 인지 변화에서는요, 속도를 필요로 하는 능력은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게 되죠. 근데 그거 외에 인지적인 능력의 감소는 성인기와 비교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정신적인 기능은 아마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이다. 자, 이 중년기는 65세인 노년기 전 단계죠. 이때까지는 아무래도 뭡니까? 정신적인 기능은 최고조이다. 많은 노하우나 이런 스펙들을 가지고 있죠. 유동성 지능은 청소년기 이후에 감토를 하지만 결정적인 지능은 전생애를 통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중년기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력이 이런 감퇴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단기 기억 능력은 좀 약화되지만 자, 이들이 이런 그 장기화된 이런 능력은 변화가 없다.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것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오랜 경험에서부터 획득된 이런 지혜나 뭔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은 오히려 성인기보다는 높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쭉 이어지고 있고요. 에릭슨은 이 시기의 발달 과정을 생산성 대 그렇지 못하면 침체감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또는 중년기의 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중년기의 위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빈둥지 증후군 이런 것들 이슈가 되는 것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중년기는요. 첫째, 건강한 결혼생활을 유지를 하셔야 되겠죠. 특히나 부부관계가 중년기에는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자, 이들의 부부관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유지를 해야 되고 뭔가 안정감, 신뢰감을 좀 찾고 부부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간의 이런 갈등이 당연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네, 뭔가 의견이 다를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공감하고 동의를 해주고, 네, 이런 남녀 간의 차이를 인지하시는 데서부터 갈등 해결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대화로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노력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TV 프로그램을 보니까는 뭐 부부 극복 프로젝트라든지, 그쵸? 부부의 이런 대화법, 스킬, 그 다음에 뭔가 이게 전문가가 네, 이들의 부부 관계를 도와주는 이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네,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네, 이런 중년기에 부부 관계가 문제가 많이 된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년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부 관계가 이슈가 되는 측면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자녀와의 관계, 올바른 부모 역할을 중년기에서는 요구를 합니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는 특히 자녀가 이 청소년기에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자녀의 이런 건강한 자율성, 독립성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과잉보호를 해서도 안 되고요. 자녀들이 독립심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네, 그 부모 자녀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대화를 조금 자주 해라.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대화를 해라. 소통을 해라. 청소년기에 자녀들을 수용하고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기보다는 네, 청소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엄마는 늘 너를 믿는다 라는 맥락으로 가셔야 되고요. 양육 태도는 일관된 모습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권위주의적인 것이 아닌 권위 있는 부모 양육 태도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셋째, 노부모의 관계. 자, 부모 세대가 신체적으로 노화,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중년기에서는 경제적인 거, 심리적인 측면에서 의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년기가 되면은 부모에 대한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또한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 입원을 했었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케어를 같이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네, 상황들이 또 발생을 하니까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고요. 노부모에 대해서 뭔가 은혜를 보답하고 그들을 부양해야 된다는 도덕적 의무감 또한 중년기에는 가지셔야 됩니다. 가족 형태 이런 변화라든지 노부모의 부양의식이 굉장히 약화되고 노인 세대가 지금은 이제 굉장히 급증하고 있죠.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노인 100세 시대다 해서 노인의 이런 그 세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는 여성의 이런 사회적인 참여 증가로 인해서 노인 부양이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년기의 하나의 큰 과제로 네,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이 직업 생활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뭐 이때 명퇴다,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죠. 대부분의 이 중년기의 직업 생활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위를 확보를 하고 어느 정도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은 이 중년기에 이제 정신 건강에 위해의 상황으로 네, 또 이어지겠죠. 직업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업적인 성공이 또 선행돼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네, 다양한 성취 욕구라든지 직업적인 이런 스킬들을 또 노하우들을 좀 확보를 하셔야 되겠죠.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네, 아까 말했던 명예퇴직, 뭐 조기퇴직,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한 중년기의 정신건강에서의 위협과 관련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는 또는 TV나 뉴스,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중년기 정신건강입니다. 자, 에릭슨이 말했던 것처럼 생산성 대 이거를 획득하지 못하면 침체. 자, 침체에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타인에게 거짓된 친밀성을 가지고 자기에게만 탐닉하는 것으로서 자신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시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년기에서의 생산성은 사회적인 원동력과 같은 것이다 해서 반드시 좀 획득되어야 되는 네, 생산성을 에릭슨은 주장을 하고 있고, 자, 침체기는 중년기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 확립에 실패한 사람들은 개인적 욕구나 안위가 주 관심이 되기 때문에 자아조치에 빠져있는 주변의 인간관계라든지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고립되고 네, 이제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이런 유형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탐닉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관여하지 않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들은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무능력이라든지 나는 사회에 조금 의미가 없는 사람이야, 나 기여를 못했다라는 회의감으로 인한 이제 침체를 경험한다든지 자신의 이런 삶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해서 중년의 이런 위기를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신건강의 케이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여성의 경우에는요, 이제 우울증인 경우에는 주로 기분이 우울하다는 표현, 그다음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왜 그 갱년기 뭐 이런 증상들이 온다 그러죠. 잠이 오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신체적인 증상과 함께 특히나 여성인 경우에는 정서적인 불안정감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고 기분의 조절이 어려워지고 감정 기복이 굉장히 많고 이런 작은 사건에도 굉장히 이렇게 이런 예민해지고 그쵸? 대처하는 힘이 약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위축되고 점점 약해지는 자신을 보면서 상실감, 괴리감을 또 겪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남성 우울증을 한번 보실까요? 남성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인색하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이런 우울증 증세가 심해지면은 이들은 음주, 약물 남용, 도박,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 갑자기 화를 낸다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하나의 이런 사건이라든지 또는 이런 뭐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 중독성이 강한 이런 것들 일단 집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울증 자체를 감추기도 하게 되겠죠. 자, 결국에서는요, 여러 가지 중년기에 일어나는 이런 신체적인 변화, 이제 직장에서 이런 거, 그다음 가정에서의 경제적인 부담, 또는 자녀 이런 양육이나 부모 부양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나 좌절감, 무망각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울증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이 중년기에서는 갱년기 장애 문제를 대두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 관련 사건들이 증가하는 거.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그 신체, 심리, 상황적 요소 간이 복합적으로, 그렇죠? 이게 다양하게 복합적인 상호작용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갱년기 증상의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기 십상이죠. 자, 이러한 갱년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스스로가 자신의 신체, 정서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또한 플러스 가족이나 배우자의 이런 관심, 지지제 역할이 굉장히 필요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은요, 누구나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 증상들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적극적인 운동을 한다든지 취미생활을 같이 공유한다든지 많은 대화를 해서 극복한다든지 이러한 적극적인 개인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또한 중년기에는 조기 은퇴, 실직 같은 경우가 또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큰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조기 은퇴하기 전에는 상당히 경제적인 권한이라든지 어떤 이제 그 직업군에서의 이제 상당히 높은 직위 이런 것들을 누렸는데 갑자기 당면한 조기 은퇴 실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권한이나 심리적인 안정감, 사회적 역할이 상실하게 된다는 거에서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이 크겠죠. 자, 수입의 감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 상실, 자아 정체감이 특히나 상실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다니던 직장 관계에서 이런 그 네트워크라든지 인간관계의 상실이 오기 때문에 사회적인 유대관계 또한 감소를 하고 역할 상실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당연히 중년기에 불안, 우울, 공허감 또는 건강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알코올성 중독, 약물 중독으로까지 이어지고 교육에서는 실직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최근에 뉴스에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살펴보셔야 될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건강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운동이라든지 취미생활, 영화생활을 즐기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고 가족들을 포함한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정서적인 지지체계를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플러스 반드시 같이 함께 이 실업보호를 하는 고용보험 혜택이라든지 재정지원 상담,
그다음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또 운영을 하셔야 되고, 직업 전환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직업 훈련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이 중년기에 이런 발달 과제를 도모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11주차 3강입니다. 자, 3강은 노년기 발달 과제 정신건강, 그 다음에 정신건강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년기 발달 과제는요, 은퇴에 대한 적응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정신건강과 관련된 직접적인 발달 과제이겠죠. 노인에게 있어서 직업을 중심으로 일상의 활동, 다양한 사회관계,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일단 어떤 직업군에서 은퇴를 한다라는 이 큰 사건은 노인 자신의 삶의 양식 자체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안정적인 수익과 교육 수준이 높고 사회적인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던 이런 직업군에서의 은퇴를 하기 때문에 생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은퇴에 좀 더 잘 적응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은퇴 이후에 오는 부담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아정체감 또는 뭔가 대인관계 상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은퇴 준비를 미리부터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퇴직 이후에 순조롭게 자연스럽게 뭔가 은퇴 이후의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퇴직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퇴직 이후에 뭔가 적응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설계한다든지 이후를 좀 보장할 수 있는 이러한 생활 시스템들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자의 적응 단계표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퇴직 직전이라든지 밀월 단계, 안정 단계, 휴식과 긴장 완화 단계, 환멸 단계의 순으로 이 퇴직자가 이어지는데 그 각각의 단계에 따른 이제 활동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역할 전환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역할 전환은 크게 지도적인 역할, 그래서 뭔가 분명한 직위, 역할이 있는 이런 거와 관련된 책임과 권한이 따르는 거와 관련된 역할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식적인 지위는 없어 역할만 있는 형태, 비공식적인 역할이죠. 그 다음에 뭔가 좀 희박한 역할, 지위는 있는데 역할이 없거나 있어도 굉장히 희박하고 소홀히 했을 때도 별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겪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무 역할은요, 지위도 역할도 없는 상태. 그래서 굉장히 생활이 고립적이고 아무런 역할 유형도 볼 수 없는 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에 또 두 번째 큰 이슈가 되는 것들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름으로 인해서 오는 상실, 배우자 특히 그렇죠. 근데 가족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동료, 친구들이 이제 하나 둘씩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역할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부부끼리 살다가 이제 그 배우자를 상실했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가족 시스템 체계 생활 자체가 많이 바뀌게 되죠. 이런 것들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그다음에 또 다른 가족들에 있는 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자, 이러한 상실들은 일단 슬픔, 우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 혼란, 우울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혼자 남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배우자가 없는 채 삶을 정상적으로 이어지게끔 하기 위한 사회적인 이런 시스템, 나머지 가족들의 이런 지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적응하는 단계. 자, 노인은 다른 연령에 비해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늘 생각하고 이 죽음의 단계를 맞이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되죠. 어쨌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들은 가지고 있고요. 죽음에 대한 이제 거부가 좀 덜한 편이긴 하지만 이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이 순간 자체에서부터 오는 스트레스, 우울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발달 단계입니다. 자, 죽음을 직시하는 것이 노인의 삶의 마지막 단계를 적절하게 준비하고 죽음에 임박해서 닥쳐올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도 대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우리는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삶을 단념하고 포기하거나 죽음만을 기다리는 단계가 아닙니다. 노년기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죽음을 수용하고 준비하는 단계
문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됐었을 경우에 마지막 발달 과업인 자아통합을 이루고 성공적인 내가 한 일생을 잘 살았어. 그쵸? 성공적인 노화, 적응의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년기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것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노년기 하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치매, 그쵸?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치매는 이제 신경인지 장애로서 한 가지 이상의 인지 영역에서 과거의 수행에 비해서 심각하게 인지적인 저하가 나타나는 것. 네, 그래서 독립적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이런 인지적인 영역에서는 복합주의라든지 실행기능, 그쵸? 학습, 기억, 그다음 지각, 운동기능, 사회적인 인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약간 좀 경미한 단계, 네, 경도 신경인지 장애는 다른 이런 것들에 비해서 증상이 경미하나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을 때 저해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노년기들은 이 정도의 경도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도인지 장애 모두 우리는 이제 알츠하이머 질환이라든지 또 뇌혈관 질환, 충격에 의한 뇌 손상, 그쵸? 그 다음에 HIV 간염, 그 다음 이제 파킨슨 질환 등과 같은 다양한 질환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래서 치매는요, 인지 이런 기능장애 외에도 의심행동을 한다라든지, 그렇죠. 갑자기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며느리 머리를 막 뜯는다든지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밥을 먹었던 걸 잃어버리고 계속 이렇게 먹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치매 증상들의 특징이 있죠. 자, 대표적인 현상이 또 불안이라든지 우울감을 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극심한 극도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게 바로 치매의 증상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노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로 대표적인 것이 노인성 우울입니다. 자, 이것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구 통계학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생물학적 요인으로 들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노인성 그 우울증은 그 많은 환자들이 치매랑 장애가 동반하기 때문에 좀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치매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성 우울로 진단을 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잘 구별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치매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주요 우울증 환자들은 인지 기능에 손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가성치매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노인성, 그러니까 노년기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슬픔의 표현이 굉장히 적다. 그 다음에 신체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가성치매다. 그 다음에 신체 질환에 대한 지나친 호소. 그러니까 조금만 아파도 이제 막 지나치게 예민하게 군다라는 거. 최근에 발생한 신경정적인 증상이 있고요. 비정상적인 성격 성향의 강화. 그 다음에 과거와 다르게 이제 다른 성격이 나타난다는 거. 그 다음 치매에 동반된 이런 우울증, 행동장애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신체화 장애를 좀 더 살펴볼 건데요. 자율신경계에서 근육이라든지 신경, 힘줄 등에서 보여지는 혈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긴장성 근육통, 그래서 온몸을 쑤신다라고 이제 어른들이 표현하시죠. 이런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억압된 감정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신체 부의 통증을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깨, 팔, 다리가 막 쑤신다라는 표현들. 그 다음에 선망.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선망의 원인은 급성인 광범위한 비특이적인 이런 뇌질환적인 뇌증후군입니다. 기질적인 뇌증후군. 핵심 증상은요, 동시에 나타나는 의식, 주의, 지각, 사고, 기억, 정신운동, 행동, 감정이 이렇게 막 달라지는 거. 그 다음에 소아와 노인에게서 일어나는 건데 특히 입원한 이런 선망 노인들에게서 관찰이 많이 되고요. 주요 증상은요, 의식이 흐릿해지는 거, 주의 집중력이 감소되는 게 특징이고, 이 의식 선망과 관련된 장애는 환경, 그다음 시간, 그다음에 그 진압력 이런 것들이 이제 감퇴돼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면장애입니다. 자, 여러분들 불면증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왜 노인들이 이제 그 일찍 주무시지만은 또는 깊은 잠을 못 이룬다든지 또는 너무나 새벽에 빨리 깨서 이후에 이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도 문제가 되고요. 질적으로도 깊은 수면, 숙면을 못 취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초기 불면증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잘 오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중기로 넘어가면요. 잠자는 중간에 깊게 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선잠을 잔다라는 거. 조금만 예민하게 뭐 소리가 난다든지 뭔가 사소한 자극에도 몇 번씩 잠을 깨는 거. 자, 이게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말기 불면증으로 이어집니다. 평소보다 너무 일찍 새벽에 잠을 깨서 다시 잠을 못 자는 이런 현상. 이 정도까지 되면은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알코올, 그 다음에 물질과 관련된 장애입니다. 자, 노인들이 만성적인 이런 불안이나 수면 장애로 인해서 늘 신경 안정제를 복용한다라는 거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술이 있나? 술 없이는 잠을 못 자요. 카페인, 남용, 뭐 니코틴, 술, 담배 이런 것들. 자, 알코올 그 중독 상태에 있는 노인들에게서는 되게 젊어서부터 계속 지속적인 과음으로 인해서 이후에 여러 가지 질환, 영양상의 문제,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나이부터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은 조금 체크를 하셔서 남용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노년기 건강은 유아기 때부터의 정신건강과 굉장히 관련이 많다라는 거, 이 연구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 발달은 전 세계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이제 불안장애. 자, 노인에게 있어서 불안장애는 어떻게 보면은 정신건강 문제에서 가장 일반 보편화된 증상입니다. 자, 발병 빈도는요, 성인 빈도보다는 조금 낮아요. 자, 어떤 원인 때문에 불안장애가 오는지, 사별, 은퇴, 경제적인 곤란, 범죄 대상의 가능성, 그러니까 밖에 외출하거나 할 때 불안하죠. 그 다음에 그런 뭐 학대를 받는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는 약물, 남용, 많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들의 질환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도 이제 불안을 느낀다라는 거. 그다음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전에 알려졌던 것보다 실제 노인 불안 장애가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결과를 보일 수 있고, 질환별로는 이제 범불안 장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누구나 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 제너럴한 이런 범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뭔가 광장 공포를 가진다든지 공황 장애, 강박 장애가 대표적인 불안 장애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11주차 과제는요.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전체 성인기에서 성인 초기, 성인기, 그 다음에 중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 이 세 가지로 나눠 살펴봤는데 이 세 시기, 성인기, 중년기, 노인기 정신건강 문제의 차이를 간단하게 비교하셔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